네, 안녕하세요. 법률연구소 최준영입니다. 2025년 1월, 많은 분들께서 이제 뭐 연말정산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이제 본인 작년 소득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보다 보면 항상 급여라는 사항에 대해서 이게 내가 이만큼 돈을 받았나? 이거밖에 안 받았나? 이렇게 많이 받았나?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이제 52시간 근로를 둘러싼 근로시간과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죠. 사실 모든 급여 생활자들 대부분이 여기와 관련돼서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보니까 관심들이 많은데 여전히 좀 많이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 12월 19일에 이제 대법원에서 통상임금과 관련된 판결이 있은 이후에 많은 질문들이 이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율촌에서도 그것과 관련한 웨비나를 개최해서 많은 분들께 보다 명확한 의의, 그 다음에 앞으로의 변화되는 양상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도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통상임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저희 율촌에 두 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광선 변호사님 그리고 구자현 변호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사실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2024년 작년 12월 달에 이제 통상임금 대법원 판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사항들이 변했는데 이게 2013년에도 한번 있었죠, 보면은. 네. 2013년, 2024년 거의 10년 만에 있었는데 이 변경 사항들 뭐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다시 한번 주요한 포인트에 대해서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2013년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통상임금 정의를 전원합의체에서 거의 최초로 판결들을 해서 그때도 파급효과가 엄청났었는데요. 그때는 4가지 정도의 요건들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되고 정기성이 있어야 되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되고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된다. 고정적으로 지급돼야 네. 된다. 네. 그러면서 고정성과 관련해서는 이 재직자 조건, 그러니까 이제 지급일 현재 재직자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이 탈락된다라고 판단들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11년 만에 작년 12월 19일에 대법원 또다시 전원합의체에서 11년 만에 본인 스스로의 판단들을 번복하면서 이 고정성 요건은 통상임금을 판단할 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가장 이슈가 많이 됐었던 게 그 정기상여금이나 이런 상여금에 보면 항상 재직자 조건을 둬서 지급일 현재 재직하도록 두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장기 근속을 요구하기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정기상여금에는 지급일 현재 있어야만 이걸 지급하겠다라고 했고 그거는 2013년도 전합 판결을 따라서 만든 것인데 이제 11년 만에 이것을 번복해서 고정성은 제외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는 재직자 조건이 붙어 있는 정기상여금이나 각종 임금 항목들은 이제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사실 10년 만에 판례를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도 참 드문 경우인데 어떻든 많은 기업들이 이제 당장 이제 영향을 이제 받게 되는데 사실 이제 여기와 관련돼 가지고 아까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재직자 조건과 관련돼서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지급한다든지 뭐 아니면 재직자 뭐 조건을 붙인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이것 없이 다 무조건 다 통상임금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보면?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짜 통상임금이 되는 게 맞고요. 사실 이제 이 재직자 조건의 유효성 문제가 이번 전합 판결의 발단이 된 사건인데요. 2018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그 세아베스티라는 회사에 그 통상임금 정기상여금에 재직자 조건이 붙어 있어가지고 이 재직자 조건은 무효다 이런 판결을 고등법원이 했습니다. 그 사건이 지금 대법원에 가서 전원합의체로 가서 6년 동안 심리를 해대면서 결국 이제 통상임금의 요건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져서 지금 이 전합 판결까지 이어졌는데요. 그런데 이제 결국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고하면서 그 재직자 조건의 유효성 자체는 건드리지 않았고 이제 또 세아베스틸 판결이 그 며칠 뒤에 또 나오면서 재직자 조건은 유효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건은 유효인데 하지만 그거와 무관하게 결국 이제 고정성 요건 자체가 폐지됐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렇게 결국 통상임금의 범위가 더 넓어졌다라고 이제 보는 게 일반적인데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 일선 기업들에서는 이제 주로 기준을 삼는 게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나오는 관련 지침, 통상임금 관련 지침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행위를 이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지침이 또 개정됐더라고요, 보면은. 이 판결하고 지침하고의 어떤 관계라든지 뭐 특별하게 좀 염두에 둬야 될 사항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뭐 고용노동부 지침은 사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상세한 설명에 있어서 좀 이해를 돕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 또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질문들에 대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침 때문에 무슨 뭐 판결의 내용을 달리 보거나 이렇게 할 내용은 없지만 판결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있고, 특히 뭐 연차휴가 수당이라든지 고정 OT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적용 시점이 언제냐 이런 부분들은 당장 고용노동부에서 행정 지도를 하면서 현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좀 지침을 좀 상세히 참고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많은 경우에 좀 불안해하시는 게 지침을 따랐을 때 이게 나중에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바뀌면 이게 무효 아니냐라는 이제 질문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 고용노동부 지침이 판례가 아니기 때문에 판례에 안 나오는 내용인데 지침에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내용들을 우리가 따라가지고 한다. 네. 그렇게 해서 뭐 그거만 믿고 갈 수는 없는 것들이고, 다만 이제 지금 우리 지침에서 이제 판례에서 안 나온 내용을 아주 많이 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는 하시되 이제 스스로 검토를 해가지고 판례에 맞춰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법원에서 볼 때는 이제 이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행정 해석으로 보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법원이 판단들을 할 때 행정 해석도 고려를 하지만 행정 해석에 사법부가 기속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당장의 기업들이 행정 해석을 따라 가지고 어떤 임금을 지급을 했는데 네. 나중에 법원에서는 달리 판단을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침대로 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맞습니다. 수 있으니까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 판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웨비나라든지 그동안에 이제 해석, 설명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좀 계속 질문이 나오는 사항들이 좀 있어가지고 요걸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판례 변경에 있어서 장래효, 앞으로만 이제 효과가 미친다라고 이제 한 부분이 눈에 좀 띄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이게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건지, 그 다음에 이게 무조건 법원이 정한 날짜부터 해야 되는지 아니면 노사 합의로 이거를 좀 뭔가 바꿀 여지는 있는지 등등에 관해서도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장래효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2024년 12월 19일부터 네. 연장근로수당에는 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적용이 된다라고 봤고요. 네. 다만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있는데 이제 이 당시의 전원합의체 판결과 그다음에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아니지만 요 똑같은 쟁점으로 법원의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된다. 이미 예외적으로 소급해서 소송이 적용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저희들도 자문을 많이 요청받은 것들 중에 하나는 양 당사자들이 노사가 합의해서 이런 적용 시점을 달리할 수 있느냐라고 하지만 이 적용 시점과 관련한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합의한다고 해서 이 전원합의체 판결이 판단하는 것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했을 때는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입장이 바뀌었을 때는 결국 또 재판으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네. 무조건 12월 19일이라는 날짜를 명도에 둬야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실제로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계속 소가 좀 많이 제기돼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내용으로. 그런데 이게 다른 내용인데 우리도 이것과 관련이 있어요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병행 사건 중에서 이게 청구 취지를 좀 확장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은 쟁점으로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당시에 법원의 계류 중인 사건에는 적용이 되는데 네. 일부 청구를 하면서 네. 그 사건에서 만약에 저희들은 요만큼만 청구를 할게요. 근데 이 판결 이후에 그럼 나머지 부분도 임금을 요만큼 더 확대해서 청구하겠다라고 하는 게 보통 청구 취지 확장인데 네. 요거를 이론적으로 보면 청구 취지의 확장의 성격은 새로운 소제기로 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론적으로 보면 요 확장한 부분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게 원칙인데 네.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의 사건에서 이미 명시적으로 일부 청구한 부분은 소급표가 미치고 그 사건에서 다시 확장한 부분은 안 미쳤다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어서 아마 결국은 법원에서 네. 판결로서 이 판결로서. 부분도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상당히 봅니다. 경계를 긋기가 애매한 지금 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로 좀 혼선이 계속 좀 빚어질 것 같고, 일반 기업들 중에서 정기 상여 없이 이제 명절 상여만 또 있는 경우들도 종종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근로기간에 관계없이 일단 그때 이제 재직 중이면 다 무조건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통상이금에 해당되느냐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이제 명절 상여금이 뭐 조금 성격이 다른 면이 있긴 합니다. 그 원래 예전에는 뭐 휴가비, 교통비 이런 명목으로 주던 것들이 명절 상여금에 정착되는 경우가 많고 지급 주기가 좀 더 길기도 하고 네. 또 이제 그동안 근로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명절에 바로 전날 입사했다고 주는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소정 근로의 대가냐, 그럼 통상의 정의에 부합하느냐 이런 의문들이 원래부터 있었고 이번에도 뭐 대법원 전합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문이 완벽한 해소가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아직까지는 명절 상여금이 그렇다고 해서 통상이금 아니라고 하는 판결은 없고 네. 또 이제 정기 상여금도 있고 명절 상여금도 있어서 같이 이제 판단한 사례들에서는 명절 상여금이 일단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는 점점 뭔가 근로자들한테 지급되는 모든 금액들은 다 통상임금으로 봐야 될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군요, 보면. 근데 이제 명절 상여 부분은 조금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인데. 아, 그렇습니까? 사실 명절 상여라는 게 옛날에는 우리 수석님도 아시겠지만 떡값으로 준 거거든요. 떡값, 교통비 뭐 이런 네, 명목이었죠, 그래서 사실. 뭐 현물로 주기도 하고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바뀌면서 금전으로 지급한 건데 구정현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요번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이 명절 상여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라고 했는데 그 사안은 보면 정기상여금을 800%를 주는데 그걸 나누면서 네, 명절 때 이제 명절 때도 나눠서 주니까 결국은 이미 정해진 거를 명절 상여라는 이름으로만 나눴기 때문에 별 고민 없이 대법원에서는 이것도 통상임금이라 봤는데 네네. 만약에 아무런 정기상여금이 없는 회사에 명절 상여도 구정 명절에 한 번만 딱 준다. 네. 근데 지급은 딱 그 지급을 현재 재직 중이기만 하면 전액을 다 지급한다라고 하면 구 변호사님 얘기한 것처럼 하루 전에 입사를 해도 100%를 주는데 네. 그러면 기본적인 통상임금의 정의에서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데 이것을 과연 자기가 근로한 거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게 맞느냐에 그렇죠. 대한 이슈가 있어서 이 부분도 또 논란의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1년에 2번 명절이 크게 돌아오는데 계속 이제 이슈들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이것도 조만간 또 이슈가 커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사실 그동안에 웨비나 통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수천 우리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와 많은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해드렸을 것 같은데 특별히 이제 기억에 남는 질문 뭐 그다음에 이제 아직도 기업들이 혼선을 좀 빚고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거 있으면 이번 기회에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볼 때 자문이 많이 들어오는 항목 중에 하나는 고정 OT. 네. 그러니까 이제 오버타임 차지가 이제 미리 이제 연장 근로 수당을 정해가지고 지급하는 네. 이 고정 OT가 과연 통상임금이냐. 어, 그러니까 이제 지급하는 형태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고 일률적으로 지급이 되니까 네네. 마치 통상임금처럼 보이지만 요거는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연장 근로에 대한 대가. 그러니까 소정 외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고정 OT는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그게 대부분 통상임금처럼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제 이 처음에 고정 OT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기본급을 떼가지고 이걸 분리해가지고 뭐 고정 OT 명목으로 나왔느냐, 아니면 별도로 진짜 옛날에는 연장하면 연장근로수당 별도로 주다가 네. 근로자들을 위해 가지고 그러면 연장근로가 상시적으로 있으니 아마 일부의 시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연장근로 하든 안 하든 우리가 먼저 선지급 형태로 줄게 이런 형태였다면 이건 통상임금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똑같이 고정 OT라고 하더라도 이게 또 어떤 케이스냐에 따라서 다 다르겠군요, 보면은. 혹시 구 변호사님께서도 뭐 이거 관련된 추가적인 그리고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경영평가 성과급의 임금성도 판단한 것이냐 뭐 이런 질문들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네네. 뭐 이번에 전합 판결에서 성과금이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거는 통상임금이 아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은 경영평가 성과급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네. 이거 임금성 일단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 이런 질문이 들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대법원 판단한 것은 아니고 지금 경영평가 성과급 특히 사기업의 경영평가 성과급이 네. 임금에 해당하는지 임금이냐 아니냐 자체 판결이 지금 사건이 대법원에 여러 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대법원에서 뭐 전화미체 판결이든 아니면 다른 판결이든 판결이 곧 나올 가능성이 많이 있고 앞으로 주목해 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 2013년 판결 이후에 뭔가 통상임금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 되게 이렇게 약간 어려운 단어처럼 느껴지기 시작을 했는데 작년 판결 그리고 앞으로 나올 판결까지 생각해 보면 계속적으로 좀 신경을 써야겠군요, 보면. 네네. 실제로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게 다 머리가 아프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어떤 분들은 이것이 우리가 호봉제 그리고 이제 기본급을 낮춰놓은 어떤 기존의 어떤 임금 체계 자체에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제 해외처럼 우리가 다 직무급으로 해서 너 얼마만큼의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그 성과에 정확하게 비례해서 주는 이런 쪽으로 이제 흔히 말하는 직무급으로의 전환을 하면 이런 통상임금 관련된 혼란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변호사님께서 보시는지요? 네, 사실은 이제 호봉제하고 다른 이제 복잡한 수당이나 뭐 임금 체계가 연동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한데요. 일단은 호봉제든 직무급이든 그거 자체가 통상임금 문제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뭐 그게 호봉제든 아니든 직무급 어떤 형태가 돼 있던 간에 뭐 통상임금이 되는지 문제는 다른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또 임금 체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취업 규칙을 변경할 때 불이익하면은 전체 근로자 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기업이 임금 체계를 변경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제 쉽게 변경할 수가 없고 우리가 단순하게 만들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지금 이제 호봉제나 직무급을 바꾼다 아니면 뭐 임금 체계를 일괄 단순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당장 쉽게 할 수 있는 해법이 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호봉제가 뭐 문제점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직무급제가 모든 거를 다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이 임금 지불 자체가 이렇게 머리가 아프면 참 정말 답답해진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변호사님께서는 이제 이런 케이스를 많이 보셨을 텐데 좀 기업 입장에서 이런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할 수 있는 단계 뭐 아니면은 어떤 좀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될 어떤 포인트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2013년도, 2024년도에 전환합의체 판결이 나오게 된 배경이 우리나라의 임금 제도가 너무 복잡하다는 네. 그 전제에서 출발했습니다. 워낙 많은 수당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과연 뭐 통상임금이냐 아니냐 이런 이슈가 발생했는데 사실 13년도 전압 판결도 그렇고 24년 전압 판결도 그렇듯이 외국계 기업에는 그렇게 큰 영향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계 기업은 굉장히 임금 체계 자체가 단순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그냥 연봉 네.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은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앞으로 사실은 법원이 어떻게 변경을 할지 지금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임금 체계를 단순화하는 게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번 전압 판결을 통해서 확인된 바들은 일단은 성과급, 아까 말씀드린 OT수당 이런 부분들은 통상임금에 안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네네. 가능하면 통상임금 범위들을 낮추는 것들이 기업의 불확실성을 낮추는 그런 요소들이기 때문에 성과급 범위들을 넓히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 수당들을 실제는 복리후생이지만 지급하는 형태나 관행에 의해서 복리후생 수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역시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예.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복리후생 수당은 그 목적대로 가능하면 실비지급 원칙으로 해서 지급을 해야만 네네. 통상임금으로 적용되는 것들을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통상임금이 결국 적용되는 부분들은 연장근로수당과 대표적인 게 이제 연차유급휴가 수당 요 부분에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게 통상임금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근로시간에 대한 관리가 선제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시간을 좀 더 압축적으로 관리들을 해서 가능하면 연장근로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결국은 통상임금의 리스크를 낮추는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해결 방법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기업 경영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생산성이 낮다, 직원들의 어떤 노동 몰입도가 낮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만 이 통상임금과 관련된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군요. 네.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통상임금과 관련돼서 이런 식으로 이제 판례가 변경되면서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두 분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아직까지도 잘 이해 안 되는 답답한 사항들이 많을 테니까 그때마다 저희 율촌의 노동팀의 이광선 변호사님, 구자영 변호사님 그리고 다른 분들께 문의를 주시면 잘 해결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기업 경영과 관련돼서 밀접한 연관이 있는 통상임금과 관련돼서 추가적인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 변호사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